어느 호텔 방에서 한 여자가 죽었습니다. 이 호텔 체인은 세계적인 호화 호텔로 영화 나홀로 집에도 나왔었는데, 중요한 건 그 호텔에서 발견된 여성이 어느 나라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그 어디에도 거주했거나 가족이 있다는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유령이었다는 거죠. 호텔 프런트 데스크 직원인 이비는 불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투숙 중인 고객들 중에 아직도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문제는 고객은 5월의 마지막 날 체크인해서 이미 나흘째 2805호에 투숙 중이었는데, 그렇다고 당장 객실로 가서 밀린 숙박비를 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비가 일하는 곳은 각 나라의 왕과 왕비와 세계적인 락스타들이 찾는 5성급 호텔이었기 때문에 숙박비 문제로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순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비는 호텔의 명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럴 문제가 있을 시를 대비해 있는 알림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2805호에 설치된 TV 화면에 1층 프런트 데스크에 연락을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띄우는 거였죠. 그런데 아무리 TV에 메시지를 보내도 2805호에선 연락이 없었고, 이대로 직접 객실로 찾아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당장 이비를 2805호로 가지 못하게 막은 건 단순히 손님의 프라이버시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호텔 안에 떠도는 문제의 고객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죠. 2805호엔 젊은 여성이 혼자 투숙하고 있었는데, 여자는 짧은 머리에 파란 눈, 그리고 늘 검은색 옷을 입고 호텔을 돌아다녔습니다. 나흘 동안 거의 호텔에서 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외출은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호텔에 있는 직원들 모두 그 여자와 대화를 해보거나 아니면 그녀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자가 외출한 시각에 2805호를 청소한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객실에 딸린 화장실에선 그 흔한 칫솔이나 화장품 하나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하며 의아해했습니다. 물론 쓰레기통에서도 일회용품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죠. 하루도 아니고 나흘 이상 여행을 하는 내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시간과 돈에 쫓기는 배낭여행이 아닌 최고급 호텔에서 묵는 럭셔리 여행에서 말이죠. 이상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 특히 청소를 했던 한 직원은 객실에서 발견한 여자의 옷 중에서 라벨이 붙어있는 옷이 하나도 없이 전부 제거된 상태였다고 말했고, 옷가지들 중엔 상의와 겉옷은 있었지만 하의는 그녀가 입고 외출하는 것 외에 없다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게 수상한 행동을 한 건 아니지만 미세하게 간질거리는 게 더 신경이 쓰이는 것처럼 어딘지 붕 떠있는 것 같아 더 눈길이 가는 그 여자. 여자의 문 앞에는 언제나 방해하지 마시오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는데, 이비는 갈등하다 이내 직접 그 여자를 찾아가 숙박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보안요원을 호출했고, 호출을 받고 온 보안요원은 곧 2805호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크를 하는 순간 노크 소리가 방아쇠가 된 것처럼 복도를 채우는 총성. 총소리는 분명 2805호에서 울려 퍼진 거였습니다. 그 앞에 서 있던 보안요원은 겁에 질렸고 1층 보안실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죠. 그렇게 호출을 받고 나타난 보안요원들은 가져온 마스터키로 문을 열려고 했는데, 남자가 여자를 쏜 거야? 무슨 소리야? 여긴 여자 혼자 쓰고 있는데? 각기 다른 의문을 품은 보안요원들이 드디어 2805호를 열었을 때 굳게 닫혔던 문틈 사이로 매캐한 악취가 흘러나왔고, 그것은 바로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김영사의 연락을 받고 간 곳은 이미 사인이 99.9% 극단적인 선택이라 결론이 난 사건 현장이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 위치한 세계적인 호텔 체인 플라자 호텔에서 한 여자가 사망했는데, 그녀의 이름은 제니퍼 페어게이트. 제니퍼는 투숙 중이던 2805호에서 한 손에는 반자동 권총을 쥐고 이마엔 총상이 난 채로 침대 위에서 발견됐죠. 플라자 호텔의 주요 고객은 각국의 귀빈들이기에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모든 층의 객실 문이 이중 잠금이 가능했는데, 객실에서 난 총소리를 듣고 문을 연 보안요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니퍼의 객실 또한 당시 이중 잠금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신에서 몸싸움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요. 단순히 집을 떠나 외롭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긴 했지만, 출동했던 김영사는 제게 사건 현장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제니퍼의 죽음에 의문점이 생겼다고 말했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2805호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제니퍼의 시신을 본 순간 이건
타살 사건일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니퍼가 권총을 쥐고 있는 모양은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일반적인 방향이 아닌 반대로 총을 쥐었는데 엄지손가락에 방아쇠를 걸어 총구를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모양이었죠. 얼핏 보면 좀 더 수월하게 자신의 이마를 쏘기 위해 취한 포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신경이 쓰였던 건 제니퍼의 양손이 필요 이상으로 깨끗했다는 거였습니다. 만약 제니퍼가 총을 쥔 손으로 자신을 쏘았다면 남아있는 혈흔이나 그 흐름은 찾을 수 없었죠. 심지어 그녀의 소지품을 확인하던 와중 저희는 제니퍼가 가지고 다녔던 서류 가방 속에서 총알 25개와 7개의 탄창을 찾았습니다. 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엔 지나치게 많은 양이었죠. 또한 사망한 제니퍼의 모습은 마치 외출 직전의 사람처럼 보였고 객실에 딸린 화장실에서 물기가 남아있었습니다. 그건 제니퍼가 사망 직전 샤워를 하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는 걸 의미했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면 왜 굳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걸까요? 저희는 99.9%로 극단적인 선택이라 결론 지었던 제니퍼의 죽음에 타살이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범행 도구인 권총에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과학수사대에 보내고 2805호를 조사했는데 방 안을 둘러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2805호 안에는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됐죠. 일단 그 호텔방 어느 곳에서도 제니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제니퍼가 여행객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이나 여권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방 안에서 발견된 시신의 이름을 알 수 있었던 것도 제니퍼가 처음 그날 호텔에서 투숙했을 때 작성했던 등록카드에 적힌 정보로 알아낸 거였는데 호텔 방 안에 없는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보통의 사람들이 여행을 다닐 때 들고 다닐 필수적인 소지품 또한 제니퍼의 여행 가방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차키나 집 열쇠, 지갑도 보이지 않았고 객실에 딸린 화장실에선 여행 다닐 때 챙길 세면용품과 작은 화장품 하나 찾을 수 없었죠. 마치 제니퍼가 의도적으로 객실 안에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함정님, 이것도 보십시오.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영사가 가리킨 건 바로 제니퍼의 옷들이었는데 모든 옷에 붙어 있어야 할 라벨이 몽땅 뜯겨져 있었고 겉옷이나 스웨터 같은 상의는 여벌이 있었지만 하의는 제니퍼가 사망했을 당시 입고 있었던 것 빼고는 찾을 수 없었죠. 심지어 속옷까지 제니퍼가 입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없었습니다. 물론 여행을 할 때 짐을 간소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옷가지를 챙길 수 있지만 모든 옷에 라벨을 제거했다는 건 확실히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였죠. 그런데 이상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프론트 직원에게 제니퍼에 대해 인터뷰를 했을 때 저희는 제니퍼가 5월 31일 밤에 체크인을 했고 묵은지 나흘째 되던 날 총성과 함께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걸 확인했는데 혹시 제니퍼의 신용카드 기록이 남아있지 않냐는 제 물음에 직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헤어게이트 씨는 아직 숙박료를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등록도 안 하셨고요. 제니퍼가 호텔에서 단 한 번도 신용카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안이 꽤나 엄격한 5성급 호텔에서 신분증도 여권도 심지어 신용카드도 제시하지 않고 방을 그냥 얻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죠. 이건 단순히 당시 제니퍼를 담당했던 호텔 직원이 특별한 융통성을 발휘한 게 아니라 호텔 규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제니퍼가 첫날 작성했던 등록카드에 나온 그녀의 신상을 확인했고 거기서 제니퍼가 8월 28일생으로 사망 당시 30살이었다는 것과 벨기에 베를렌이란 작은 마을에서 여행을 온 거라는 걸 알아냈죠. 일단 제니퍼의 가족을 찾아 보고를 전해야 했기에 저희는 벨기에 현지에 있는 경찰에게 연락을 해 제니퍼의 가족을 찾아달라 부탁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함정님, 베를린에는 제니퍼 페어게이트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기록이 없다는데요. 벨기에에서 넘어온 소식의 결론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제니퍼가 등록카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거나 나머지 하나는 제니퍼 페어게이트란 사람은 벨기에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후 저희는 한 호텔 직원에게서 제니퍼가 호텔에서 독일어를 하는 걸 보았다는 증언을 받았고 그녀가 자신의 신상을 거짓으로 기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니퍼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그녀의 치아에서 더욱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제니퍼의 나이는 등록카드에 기재된 대로 30이 아닌 20대 중반으로 추정된다는 거였죠. 제니퍼를 살해한 범인을 찾기 전에 당장 피해자인 제니퍼가 누구인지조차 밝혀내지 못한 상황.
DNA를 조사하고 지문을 채취해 시스템에 검색을 해봐도 제니퍼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는 호텔 직원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죠. 바로 제니퍼가 작성한 고객 등록 카드에 동행인을 등록했다는 겁니다. 담당 직원은 제니퍼가 호텔에 도착하기 3일 전 예약을 위해 전화를 했고 그때 함께 투숙할 동행인이 있다 말했다고 했죠. 그 동행인의 이름은 루이스 페어게이트. 놀라운 건 제니퍼가 처음 호텔에 와서 체크인을 한 날 그녀가 어떤 남자와 함께 있다는 걸 봤다는 직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데스크 직원을 포함한 호텔 관계자들 중 몇몇은 제니퍼가 체크인을 할 때 한 남자가 제니퍼의 뒤에 있는 걸 봤고 함께 객실로 이동하는 걸 봤다는 직원도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남자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룸 서비스를 나갔던 직원과 청소를 했던 직원들은 방 안에서는 제니퍼뿐이었고 소지품도 모두 제니퍼의 물건들이었죠. 저희는 어떻게든 2805호에서 제니퍼가 아닌 다른 사람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만약 정말 루이스 페어게이트가 제니퍼와 같은 객실에 있었다면 그는 유력함과 동시에 유일한 용의자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루이스 페어게이트의 흔적을 찾고 있을 때 탐정님, 여기. 제니퍼의 시신이 있던 침대에서 의문의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그건 제니퍼의 이마를 관통한 총알 자국 이외에 또 다른 총알 자국이었죠. 분명 사건 당일 보안 요원은 2805호 앞에서 딱 한 발의 총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28층에 투숙했던 투숙객이 제니퍼 한 명뿐이었기에 또 다른 총성을 들었던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죠. 문제의 총성이 언제 들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도 없는 28층에서 제니퍼가 사망하기 전 들렸을 수도 있었고 보안 요원이 도움을 요청하러 갔을 때를 노려 사망한 후에 들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자라면 제니퍼를 쏘기 전에 테스트로 발사된 시험 총성이었고 후자라면 제니퍼를 이미 쏜 뒤에 보안 요원의 노크 소리를 듣고 제니퍼가 그때까지 살아있었고 보안 요원이 도착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침대에 무의미한 총알을 발사한 거라는 가설이 가능했죠. 그런데 그때 권총에 대한 조사를 마친 과학수사대에서 저희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니퍼가 가지고 있던 권총은 9mm 반자동 브라우닝으로 꽤나 반동이 센 권총 중 하나였죠. 현장 수사관은 일반 여성이 한 손으로 총을 발사했을 때 그 총이 날아가지 않은 게 신기하다고 말했죠. 그리고 권총에 새겨진 총기 번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총기는 모두 생산됨과 동시에 일련 번호가 붙게 되는데 제니퍼의 총에 새겨진 일련 번호는 완벽하게 지워져 있다고 말했죠. 사용자가 누구인지 추적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련 번호들은 꽤나 깊게 새겨져 있는데 누가 지웠는지 모르지만 제니퍼가 가지고 있던 총의 일련 번호는 염산으로 추정되는 용액으로 아예 녹여 지워버린 이른바 불법 무기였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어디서 왔으며 왜 하필 오슬로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알아내지 못했지만 이 사건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게 정교하게 지워져 있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사람을 유령으로 만들면서까지 완벽한 밀실에서 살해해야 했을까요? 저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되는 게 하나 없는 죽음에 대해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일 제니퍼가 뭔가 중대한 일에 휘말렸거나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정보를 알고 있어 그녀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처형이라면 제니퍼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해결될까요? 1995년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일어난 이 기이한 사건은 한 여자의 비극적인 선택이라는 결론에서 시작해 자살이 아닌 타살일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수사를 시작했고 1996년 경찰이 제니퍼 페러게이트란 이름이 실존 인물이 아님을 알았을 때 사건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제니퍼라 불리던 여자의 시신은 장례식이나 묘비, 심지어 관도 없이 노르웨이에 위치한 공동묘지 한켠에 매장이 됐죠. 그렇게 쓸쓸하게 묻힌 여자가 다시 햇빛을 보게 된 건 노르웨이에서 실종 사건이나 신원불명 시신에 관한 기획 기사를 다루던 저널리스트인 라스 크리스찬 웨그너가 제니퍼의 이야기를 취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웨그너는 제니퍼의 몽타주를 칼럼에 번역해 전 세계로 배포했고 사건을 재구성해 제니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취재를 했죠. 그렇게 20년도 훨씬 전에 미해결로 끝났던 사건이
당시 수집한 증거들과 시신을 발군해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들을 토대로 재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녀의 나이나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걸로 출신 범위를 추론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사건을 해결할 정도로 그녀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설이 나오게 됐는데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해주던 은퇴한 노르웨이 정보기관의 정보국장은 제니퍼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그녀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처형입니다. 그것도 아주 잘 수행한 첩보 활동의 결과죠.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있어야 했을 모든 증거들인 옷의 라벨에서 총기 번호까지 전부 전문가가 의도적으로 지웠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위장을 한 아주 잘 수행한 첩보 활동이라는 겁니다. 아마 요원인 여자가 임무 수행 중 큰 실수를 했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 닥쳐 호텔 안에서 비극적인 선택을 한 여행객으로 위장당한 뒤 처형이 된 거라는 거죠. 아마 정보 요원이라면 정부에서 그녀의 가족까지 포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자를 처형시키고 가족이 입을 다물면 정부가 그 가족을 죽을 때까지 책임지죠. 정말 오슬로 플라자 호텔 2805호에서 사망한 여자는 어느 나라의 비밀 요원이었던 걸까요? 2805호에서 발견된 여자의 죽음이 자살이든 처형이든 상관없이 저널리스트인 웨그너는 그녀가 진짜 이름이 적힌 묘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슬퍼하고 애도해주는 사람 하나 없이 떠난 의문의 여성이 하루빨리 진짜 이름을 되찾고 쓸쓸하게 홀로 묻혀있던 자리에 안정되고 따스한 안식이 깃들길 바랍니다.